교재론 72번 72번째 멀티미디어에 관한 내용을 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멀티미디어에 관한 걸 잠깐 봤었어요. 뭐가 있었죠? 네 가지 특징: 디지털화, 쌍방향성, 비선형성, 통합성. 네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멀티미디어, 영화, 음악 이런 것들을, 그림 같은 거를 재생하려면 우리들이 알고 있는 콤플레이어, 리얼 플레이어,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요즘은 다음 TV 팟 플레이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재생을 해야죠. 재생하는 거에 재생. 그 다음에 제작하는 것도 있어요. 제작. 저작이라 그래. 저작. 멀티미디어를 만드는 거, 그러니까 프리미어라는 프로그램, 플래시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동영상이나 어떤 컨텐츠를 생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를 저작도구라 그래요. 저작도구. 제작이라는 말을 써도 되는데 꼭 저작이라는 말을 쓰더라고. 뭐가 있을까요? 프리미어, 뭐 유명하죠. 그 다음에 플래시. 근데 요즘 플래시 못 쓰게 해요. 플래시를 쓰면 스마트폰 플래시 작동 안 되게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칵테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칵테일.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 이상엽이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중학교 때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예,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 취득하고 중학교 때인가 자기 여자친구랑 편지 주고받으려고 만든 프로그램이었었어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국내 소프트웨어 전시회 행사에 출품을 했는데 이름이 광개토 대왕이었습니다. 대통령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야, 이거를 개량해서 수출을 해보자. 그래서 프로그램이 칵테일로 바뀐 겁니다. 섞으면 돼요. 그래서 현대차가 1년 동안 판매한 금액 이상으로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표창을 또 받아요. 장영실상을 받고 어마어마하게 받았는데 좀 불행하게도 사기당하고 요즘은 거취를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도 잘 알아요. 이 친구를 너무나도 제가 아꼈는데, 예. 경시대 나가면 이 친구가 대상을 받아요. 얘 때문에 저희 팀이 금상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제가 아주 그냥 이를 바닥바닥 갈고 했던 그 친구였는데, 원체 얘는 뭐 실력이 있는 친구였어요. 자, 동영상을 제작하는 겁니다. 제작하는 거. 그러니까 포토샵은 사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진을 불러와서 고치는 거잖아요. 이거는 편집 툴이라고 부르죠. 편집 툴. 예. 자, 스트리밍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스트리밍? 여러분이 유튜브에 가서 동영상을 딱 터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스트리밍으로 쭉 다운로드가 돼가면서 재생이 되잖아요. 요즘은 대부분 다 스트리밍 기술입니다. 근데 과거에 동영상들은요, 클릭을 하면 다운로드를 해요. 내 컴퓨터에 저장을 쫙 가져옵니다. 저장이 된 상태에서 재생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방송통신대학이나 사이버대학에서 방송 강의를 플레이 누르면 다운로드가 돼가면서 재생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스트리밍 기술이라고 합니다. 웬만하면 다 스트리밍으로 기술이 있다. 기술이 적용돼가지고 잘 돌아갑니다. 그 다음, 이 동영상들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무진장 용량이 크잖아요. 그냥 압축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동영상 자체를 압축하는 거는 코덱 기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압축, 우리가 알집, 뭐 빵집, 별집, 뭐 이런 압축 프로그램도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크기를 줄이는 겁니다. 보따리에다 집어넣고 묶어버리면 부피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디스크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거고, 압축을 하니까 양이 줄어들어요. 양이 줄면 시간이 빨라지죠. 시간이 빨라지면 통신 비용이 절감돼요. 시간이 줄고,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하나의 파일을 여러 개로 나누어서 압축할 수도 있고 여러 개를 하나로 압축해서 한 가지로 압축할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전세적으로 가장 유명한 게 윈집, 윈도우용 집 파일, 그 다음에 윈도우용 ARJ, 윈도우용 RAR, 이거는 외국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알툴 사이트에서 알약 이걸 개발한 알툴 사이트에서 알 모양의 집 파일을 만들었어요. 알집. 그 다음에 우리 강의실에 있는 게 뭐죠? 반디집, 반딧불 모양으로 반디집, 이런 것도 만들어졌죠. 반디집 여기 있네요. 반디집. 굉장히 인기 있죠. 근데 알집이 제일 편해요. 좋아서 편한 것도 있지만 그냥 그동안 해왔었으니까, 이걸 해왔었으니까 불편함 없이. 예. 자, 이제 그래픽 기법이 나와 있습니다. 용어들이 좀 어려우니까 잘 보셔야 돼요. 문제들은 여러분이 한 번씩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습니다. 먼저 디더링. 제한된 색상을 조합해서 색깔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런 일이 필요하죠. 물감 색깔을 여러 개 섞으면 여러 가지 색깔이 도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걸 디더링이라 그래요. 빨간색, 녹색을 섞으면 노랑이 나오고, 물감 말고 빛에서 빛은 그렇게 변하고 물감은 또 다르죠. 물감은 다르죠. 자, 렌더링이란 말이 나와요. 렌더링. 3차원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과정에 어떤 물체 모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개구리 왕눈이 이런 그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다가 색상을 입혀야죠. 그래서 3D에서 입체적으로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렌더링 한다 그래요. 모델링이라는 말도 나와요. 모델링.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3D 프린팅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3차원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자, 네모를 그리고 색깔을 선택하고 높이, 그 다음에 원형을 그려가지고 합성을 해가지고 네모를 거기다가 집게처럼 파내요. 집게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직사각형을, 직육면체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다른 도형하고 결합을 해서 합성을 하고 어떤 모양만큼 해서 빼내라 그러면 빠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은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핸드폰 케이스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요. 그럼 핸드폰 케이스는 직사각형입니다. 그 두께가 있고요. 높이가 있죠. 근데 모서리를 둥글게 파야죠. 중간중간에 또 뭐가 있습니까? 카메라 자리 구멍 내야죠. 또 버튼 누르는 자리에 또 만들어줘야죠. 그렇게 그래픽을 처리할 거 아닙니까? 그래픽을 처리하겠죠. 그렇게 처리하는 과정을 뭐라고 부르냐면 렌더링이라 그래요. 모델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육면체, 정육면체 같은 걸 그려가지고 입체적으로 그려가지고 앞뒤로 이렇게 하면 입체 효과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선 그리고 이렇게 색깔 칠하고 그걸 모델링 한다 그래요. 모델링을 해야 그의 작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3D 프린터라고 하는 그곳에서 집어넣으면은 재미난 게 많아요. 음식물을 집어넣으면 음식물을 가지고 3D 프린팅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만약에 쌀가루를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프린팅을 시키면 쌀가루가 나오면서 모양을 만들어 갖고 열을 주면 익을 거 아니에요. 그럼 쌀가루로 만들었으니까 밥처럼 나올 거 아닙니까? 모양을 만들고. 그렇게. 그리고 쇳가루를 가지고 합치면 쇳덩어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권총도 만들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 그렇게도 하고. 사람의 장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의 장기를 만들려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 피부에 들어가도 상하지 않는 걸 가지고 결합을 해가지고 그 사람 몸에 딱 맞는
측정을 해가지고 그래갖고 장기를 만들어서 인공장기를 만들어서 수술해갖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아프리카에 집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집을 지려면 얼마나 오래 걸려요. 근데 그거를 그냥 그 동네 가서 3D 프린터를 설치해 놓고 거기다가 시멘트 가루 집어넣고 명령을 걸면 집을 막 만들어. 시멘트 가루를 부어가면서 집이 만들어져. 하루에 몇 채씩 만들어요. 집 한 채 만드는데 1000만원도 안 된대요. 빌딩을 짓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1000만원을 낼 사람이 없잖아요. 아프리카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돈 많은 기업한테 당신은 홍보해 줄 테니까 돈을 재정을 대주시오 해가지고 그런 사업도 하고. 중국에서는 3D 프린터로 건물을 벽을 만들어서 조립을 해가지고 뭐 하루에도 몇 층씩 짓고 막 많이 그런 일을 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거기 나오는 용어들이지, 용어들. 모델링, 렌더링 이런 거. 모핑이란 말은요, 여러분 많이 보셨어요. 개구리가 있는데 자기가 옛날에 왕자였대. 근데 마법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개구리가 됐대. 그러니까 그 공주님이 그 얘기를 듣다가 보니까 슬퍼. 그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잖아요. 그 눈물이 개구리한테 닿으니까 잘생긴 왕자로 변했다. 이런 게 디즈니랜드에 나오는 애니메이션 내용 아닙니까? 그때 개구리가 잘생긴 왕자로 쫙 변하잖아요, 얼굴이. 그걸 모핑이라 그래요. 모핑 기법이라 그래요. 예. 슈렉은 제외죠. 피오나 공주가 이상하게 나왔잖아요. 예. 모핑 기법을 이용해서 컴퓨터 그래픽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요. 필터링은 뭐죠? 필터 기능을 이용하는 거예요. 필터 기능. 우리 그래픽에 가보면 필터들이 많아요. 꽃무늬 모양 내는 필터 뭐 이런 거 있고, 이런 걸 이용해서 새로운 뭐를 만들어 줄 수도 있고. 리터칭은 뭐죠? 기존의 그림을 막 잡아 당기고 하면 얼굴도 삐죽삐죽 튀어나오게 할 수도 있고, 얼굴이 둥그런 거로 뚝 집어넣으면 네모나게 될 수도 있고. 우리 스마트폰 갖고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리터칭이고. 인터레이싱이라는 말도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상에서 그림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림이 용량이 요즘 크죠. 그러면 예전에는 이렇게 보였었어요. 만약에 백두산 그림을 보여준다 그러면 백두산이 처음부터 선명하게 착 못 나오니까 인터넷 속도가 느리고 용량도 크고 하니까 처리 능력도 떨어지고, 그러니까는 전체적인 그림, 산 그림 같은 게 하나 떠요. 저게 산이야 뭐야 하다가 보면 산이 좀 선명해지고 하다가 점차 백두산 그림이 착 되는 거예요. 그게 인터레이싱이에요. 근데 요즘에 이렇게 안 해요. 인터넷 속도 빠르죠? 컴퓨터 처리 속도 빠르죠? 바로 착 뜨죠. 바로 뜨죠. 네. 메저 틴트라는 말도 있고, 뭐 클레이메이션이라는 말도 나오고. 클레이메이션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 찰흙 같은 거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얘네들 착착착 찍어 나가면 찰흙이 이렇게 막 변화되면서 애니메이션처럼 되는 것들 많이 있어요. 예.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기업도 있고. 그 뭐더라? 저것도 하던데. 그 장기 알을 두 가지고 착각 찍고 카메라는 고정시켜 놓고, 그리고 장기판이 이렇게 이동하는 거를, 장기판의 알이 어디로 가는 걸 조금씩 이동하는 걸 착각 찍어 가지고 연속으로 돌면 장기 알이 이렇게 이동하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 갖고 또 찍고, 그래서 영상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러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찰흙으로 만들어서 하는 거죠. 애니메이션 많이 나왔는데 이름을 기억이 안 나네. 그건 클레이메이션이라고 부르고. 예.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과거의 시험에는 이런 게 안 나왔는데 최근에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는 뭐 솔러리제이션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솔라니까 빛에 의해서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한 것 같아. 빛에 의해서. 시험에 얘가 잘 나와요. 안티 엘리아싱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여기 네모난 거, 파란 거, 이렇게 뭐 하얀 거, 검은 거 보이세요? 이거 보이세요? 하나. 이걸 픽셀이라 그래요. 근데 얘가 이렇게 내려가면 잘 모르죠? 근데 픽셀 단위로 보여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기가 각이 져 있잖아요. 각. 그게 엘리어싱이라 그래요. 엘리어싱. 계단 현상이라고 합니다. 계단 현상. 엘리어싱. 그런데 이렇게 보여주면 그림이 흉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사진 뷰어라는 프로그램은 확대를 하니까 뭐가 있나 좀 볼까요? 자, 이걸 한번 열어볼게요. 자, 확대를 해서 자, 픽셀이 보이죠? 얘도 안티-엘리어싱 기법은 없네요. 보이시죠? 네모난 거 보이세요? 이게 픽셀인데 제가 마우스를 딱 띄면 뭉개지죠? 이럴 때는 픽셀이 정확히 보이잖아요. 이게 엘리어싱이에요. 계단 현상. 근데 마우스를 딱 띄고 움직이면 마치 계단이 뭉개진 것처럼 옆에 주변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어때요? 그래도 흉하진 않잖아요. 각진 것처럼 흉하진 않잖아요. 이게 안티 엘리어싱 기법이에요. RC라는 프로그램은 확대를 해서 마우스로 드래그 하거나 이럴 때는 픽셀이 보이는데, 픽셀을 마우스로 이제 띄고 픽셀이 이제 이렇게 보는 모드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시청 모드로 보게 되면 안티 엘리어싱 기법을 이용해서 그림을 뭉개 주거든요. 그게 자연스럽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그거를 우리는 안티 엘리어싱 기법이다라고 해요. 시험에 이렇게 잘 나와요.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멀티미디어 데이터에는 뭐가 있을까요? 영상, 이미지. 그러니까 영상을 우린 비디오라고 하죠. 비디오 하면 또 오디오가 있을 거 아닙니까? mp3 같은 오디오가 있고, 동영상 파일이 있고, 또 디카로 찍은 사진이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나눠 놓고 보니까 첫 번째가 바로 뭐다? 그래픽 데이터. 비트맵 방식, 벡터 방식, 3D 방식. 3D야 뭐 보면 아시잖아. 입체적으로 보이는 게 3D고, 비트맵 방식을 다른 말로 레스터 방식이라고 돼요. 레스터 방식. 이것도 체크하세요. 레스터 방식. 조금 전에 제가 RC라는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했어요? 확대해서 봤잖아요. 그랬더니 중간에 어떻게 됐어요? 계단 현상이 발생했죠. 그러니까 비트맵 파일은 스마트폰으로 착각착각 찍은 디카 찍은 사진이나 포토샵으로 편집한 사진은 다 비트맵 파일이라 그래요. 얘네들은 확대하면 거칠게 나타나는 계단 현상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색상은 한 1600만 가지 색상을 표현하기 때문에 아주 깨끗한 이 색깔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GIF, JPG, 뭐 PNG 이런 것들이 비트맵 방식이다. 그런데 증명사진 같은 거를 벽에다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거칠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방선거 하기 앞두고 있는데, 지방선거 하다 보면 벽 건물에 뭐 후보 얼굴이 크게 인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선명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비트맵으로 촬영된 JPG나 PNG 그림을 일러스트레이터라는
벡터 프로를 불러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확대 작업을 하게 되면은요, 뭐 10m, 20m 확대해도 선명하게 나가요. 그거를 벡터 방식이라 그래, 벡터 방식. WMF 파일도 있고, AI 파일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다더라 하는 거. 그 다음에, 그래픽 파일 중에 아까 보면 GIF, 뭐 PNG, JPG, 뭐 이런 얘기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BMP라는 파일이 있어요. BMP. BMP는 뭐냐면은 압축을 안 한 거. 압축을 안 했으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용량이? 그렇죠. 압축을 해야 공간이 줄어드는데 압축을 안 한 거니까 컴퓨터가 느려도, 컴퓨터 처리 능력이 떨어져도 압축을 안 한 거기 때문에 그냥 맨 거를 보여주는 거니까 잘 보여요. 과거에는 압축을 안 했거든요. 근데 가면 갈수록 동영상들이나 이 그래픽 파일들이 용량이 커지니까 안 되겠다. 압축을 해서 보관하자. 대신에 압축을 해서 보관했으니까 볼 때는 압축을 풀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코덱이라는 기법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고, GIF라든지 JPG라든지 PNG라든지 하는 이런 이미지 처리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디카로 차각차각 사진 찍으면 JPG로 저장됩니다. JPG는 문제가 있어요. 압축을 할 때 손실 압축 기법을 써요. 손실 압축. 여러분 두부를 꾹 누르면 깨지죠? 두부를 꾹 누르면 물기가 빠지면서 그 납작하게 들어갑니까? 아니면 두부가 깨집니까? 깨지잖아요. 그게 손실 압축 기법이에요. 근데 무손실 압축 기법을 써도 되는데 무손실 압축 기법을 쓰려니까 돈을 달래요. 사용료를 내라는 거죠. 그래서 디카는 착각 찍으면 손실 압축 기법을 사용해요. 그 빨리빨리 저장이 되고, 우리 스마트폰도 착각 찍으면 손실 압축 기법인 JPG로 저장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JPG를 가지고 포토샵에 가서 편집을 할 거 아닙니까? 편집을 해서 다시 저장하려면 어떻게 되죠? 다시 손실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PNG로 저장하면 손실이 없이 저장이 돼요. PNG로 저장하면. 그럼 PNG는 주로 컴퓨터에서 저장하는 기법이거든요. 압축하는 기법이에요. 스마트폰에서 착각 찍을 때 PNG로 촬영이 되면 손실이 없어지면 좋은데 저장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착각 못 찍어요. 그래서 JPG는 스마트폰이나 디카에서 찍고, 그걸 편집해서 PNG로 저장하면 PNG에서는 손실 없이 압축이 돼서 보관이 되고, 그리고 얘는 배경을 투명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배경을 투명하게 처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카톡에서 보면 카톡에 이모티콘 같은 거 날리는 거 있죠? 굉장히 재미난 것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자세히 보시면 배경이 투명하지 않아요? 그거는 GIF. 움직이죠? 우리 스마트폰에서 뭐 이렇게 이모티콘 날리면 막 움직이잖아요. 이모티콘이. GIF. 얘는 배경을 투명하게 처리할 수도 있고요. 애니메이션 표현도 가능해요. 근데 색감이 별로야. 색깔이 256 컬러밖에 안 나와요. 256 컬러밖에 안 나와. 그래서 잘 쓰지는 않지만 그럭저럭 잘 쓸 수 있다 이거죠. 예. GIF는 특징이 뭐냐면 256 컬러, 애니메이션 표현 가능, 무손실 압축 기법, 그 다음에 배경 투명. 그리고 압축한 거는요, 압축한 거 또 하고 또 해도 똑같아요. 압축은 더 안 돼요. JPG는 사진 같은 거를 촬영해서 저장할 때 쓰는 압축 기법인데 손실 압축 기법을 쓴다. 그리고 파일 크기가 작기 때문에 저장하고 전송하는 데 유리하다.
그리고 PNG는 무손실 압축 기법을 쓰기 때문에 편집한 이미지를 저장할 때 좋다. 그리고 칼라는 256 칼라가 아니라 1600만 칼라 JPG랑 똑같고 투명 배경을 만들 수도 있고 대신에 애니메이션 처리는 안 돼. 그런 몇 가지 특징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디오. 우리가 많이 아는 게 뭐죠? MP3. MP3도 압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CD 있죠, CD. 음악 CD 수준에 가까이 가면서 용량은 한 12분의 1로 줄여서 보관해서 쓰는 거예요. CD 음반이 더 음질이 좋아요. MP3보다는 CD 수준이 더 좋은 거고, 대신에 CD는 압축을 하지 않은 거고, MP3는 12분의 1 정도로 압축한 거고.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녹음을 한단 말이에요. 녹음. 그 녹음기 같은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웨이브로 저장돼요. 압축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사람의 목소리를 저장하기 때문에 아날로그를 디지털 형태로 저장하는 경우가 가장 편해요. 대신에 용량이 크니까 오랫동안 저장하기 힘들고, 그러다가 MP3라는 기기가 등장하면서 소형 녹음기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기자들이 뭐 마이크 같은 거 갖다 대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MP3 녹음기를 쓰는 거죠. 볼펜에다가 녹음기 장치를 해가지고 뭐 녹음을 한다든지. 그 다음 미디. 미디는 소프트적인 기법도 있고 하드적인 기법도 있는데, 혹시 어르신들 행사 같은 데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팔순잔치 이런데 가시면 한복을 입은 여성분이 노래를 잘 하죠. 앞에서. 그때 밴드를 해주는, 악기를 연주해주는 아저씨가 한 사람이 있어요. 올겐도 하고 기타도 치는데 온갖 악기 소리를 다 내죠. 그렇죠. 그때 그분의 모습을 자세히 보시면 노트북 같은 걸 펼쳐놓고 막 조작을 해요. 그 노트북에 있는 거기에 무슨 기호들이 적혀 있고 화면들이 떠 있는데, 그게 미디라는 기기예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4분의 4박자 빠르게 딱 버튼 누르면 궁짝 궁짝 궁짝짝 궁짝 하고 계속 그런 리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음원이에요. 자연음이 아니라 기계음이에요. 이 미디음을 가지고 가수가 그 노래 배경으로 맞춰서 부른 유명한 가수가 있죠. 서태지 와이드. 서태지라는 가수는 자연악기를 쓰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미디를 가지고 제작을 해요. 그러니까는 생음악이 안 되죠. 미디로 제작하는 거지, 미디로. 음이 작아요. 대신에 화려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오케스트라로 연주해서 뭐 화려한 음악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얘는 그냥 악기를 막 조작을 해서 연주를 하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소리를 내는데 풍부한 소리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컴퓨터에도 미디로 송출될 수 있는 기능들은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잘 할 줄 몰라서 그런 거지. 자, 샘플링, 뭐 시퀀싱, PCM 이런 용어들도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사람의 목소리를 MP3를 녹음하려면 사람의 목소리는 아날로그죠. 파형으로 가잖아요. 이 파형의 높낮이나 길이를 측정해 가지고 디지털화 시키는 거예요. 그걸 샘플링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녹음 파일을 가져와서 야 샘플링 좀 해. 그럼 뭐야? 디지털로 바꿔라 하는 얘기죠. 그럴 때 그 소리공학 교수님 나오던데 방송에 소리만 전문적으로 하는 교수님 있잖아요. 숭실대학교 교수님. 그분은 그 소리를 높이와 너비 이거를 맞춰 가지고 이 사람 목소리가 이거랑 같다 다르다. 이건 사람의 목소리다 아니다. 이거는 기계 소리다. 이거는 뭐 악기 소리다. 이거는 뭐 동물 소리다. 이걸 측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 샘플링 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시퀀싱은 뭐냐면 컴퓨터를 이용해서 음악을 제작, 녹음, 편집하는 거.
근데 변환하는 거는 PCM이라고 부르고 용어들이 되게 복잡해요. 뭐 저도 지금은 계속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지만 동영상 편집하고 제작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데 하다 보면 이런 용어들이 자주 나와요. 프로그램상에서도. 근데 처음 접하신 분들은 그게 그거 같고 복잡하고 그러죠. 자주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어렵다고 말하는 게 이제 비디오예요, 비디오. 오디오 이미지는요, 많지가 않아요. 근데 비디오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첫 번째, AVI. 그 윈도우가 제공해주는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AVI로 제작한 거는 그냥 어느 컴퓨터도 집어넣고 재생하면 다 작동이 돼요. 그 다음에 애플사가 만든 동영상 압축 기법이 있는데 그게 퀵타임이라는 겁니다. MOV 파일, 무브 파일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MPEG라는 것도 있고요. ASF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스마트폰에서 동영상 촬영하면 뭐로 저장됩니까? MP4로 저장돼요. MP4. 그래서 MP4는 통신, PC, 방송 등을 결합하는 복합적인 방식으로 제작하는 기법입니다. MPEG 21도 있어요. 그러니까 MP3은 없죠? 1, 2, 3, 4, 5, 6 다 있는데 3이 빠져 있어요. 3이. 왜냐면 MP3라는 거 있잖아요. 오디오에. MP3라는 거. 그러니까 MPG 1, 2 만들었는데 오디오 쪽에 MP3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MPG 3을 쓰면 그 MP3인지 이 MPG 3인지 헷갈릴까봐 3를 빼고 4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계속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1, 2, 4, 7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좀 나오니까 요약해서 보여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멀티미디어를 활용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거 캠코더, 스마트폰 카메라, 뭐 몰래카메라, 나쁜 쪽 말고 좋은 쪽. 옛날에 이경규가 간다 몰래카메라 이런 거 가지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했었지 않습니까? 칭찬도 하고 하는 거. 그 다음에 CCTV 이런 거 있잖아요. 폐쇄로 이런 거. 근데 그 중에 VOD라는 말이 나와요. VOD. 주문형 비디오라 그래서 옛날에 비디오 가게 가서 비디오 빌려봤던 것처럼 유튜브에 가서 여러분 동영상 보잖아요. 그게 VOD예요. 공방에 가서 동영상 보시잖아요. 그게 VOD입니다. 방송통신대학교나 사이버대학에 가서 방송 강의 시청하시잖아요. 그걸 VOD라 그래요. 우리 네이버나 이런 데 가면 동영상으로 이렇게 뭐 보는 거 있잖아요. 컨텐츠들 있잖아요. 그걸 다 VOD라고 해요. 여기에서 이제 파생된 게 뭐냐면 뮤직 온 디맨드, MOD, 멜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불후의 명곡 이런 거 이제 코너 끝나고 나면 끝에쯤 가면 뭐 어디 가면 다시 뭐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멜론 서비스라든지 뭐 도시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MOD 기능.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것 중에 바로 뭐예요? 화상회의. 우리 영상 통화하자 그러잖아. 영상 통화. 얼굴 보면서 대화하는 거. 그게 화상회의 시스템이에요. 가장 많이 하는 데가 어디냐면은 서울의 청와대하고 세종시에 있는 종합청사하고 청와대 대통령 있고 세종시에 국무총리 있으니까 국무총리가 왔다 갔다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화상회의 한단 말이에요. 대통령하고 같이 얼굴 보면서. 그 다음에 저기 전방 철책에 근무 나간 자네도 아들이 보고 싶어서 엄마가 바리바리 싸들고 가는데 민통선 지역은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면회를 못 나와요. 거기 GP 경계자 근무자들은. 그러니까 엄마가 슬프지 아들 못 보고 가니까. 그래서 바뀐 게 뭐냐면 얼굴 보면서 대화는 하게끔 이 화상회의 시스템을 만들어줬어요. 그럼 이제 아들 잘 있냐? 그럼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얘기하겠죠? 또 어디서 했습니까? 이산가족.
평양하고 서울에 이 화상회의 시스템 만들어서 이산가족 얼굴 보면서 대화했던 거죠. 그런 거. 또 기러기 아빠들이 외국에 공부하러 나간 자녀들 가족들하고 얼굴 보면서 얘기하잖아요. 화상회의 시스템입니다. 굉장히 많이 해요.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통신망 기술이 좋아졌잖아요.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기법이 좋아지니까 가상현실이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옷가게 가면 내가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내 얼굴, 내 모양을 딱 촬영이 들어가요. 그럼 거기에 옷 모양이나 이런 거를 선택을 하면 내 체형의 색깔이 입혀지는 거예요. 그럼 뭐 마음에 드네 안 만드네 이렇게 뭐 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에 들면 그때 그 옷을 입어보면 되지.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도 모르고 막 입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헤어스타일 같은 거 미용실에 가면 무조건 머리를 깎아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헤어스타일을 내 얼굴에다가 연결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스타일에 어울릴 것 같네요.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기술자가 이제 처리하는 거지. 그런 게 가상현실이에요. 게임도 많이 하잖아요. 이제 더 나가서 뭐가 있습니까? VR. 컴퓨터를 이용한 학습이 있어요. 당연히 우리 컴퓨터 수업은 컴퓨터로 학습을 하지만 미술 공부를 컴퓨터로 한단 말이에요. 옛날 미술 공부는 어때요? 물감 들고 팔레트 들고 막 난리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아이패드 딱 켜놓고 거기 있는 거로 색깔 칠해 가지고 그림도 그리고 또 음악 공부 같은 거 어떻게 돼요? 컴퓨터에 음악이 악보가 나오면 재생해라 그러면 헤드폰 끼고 있으면 소리가 쫙 들리니까 내 파트 공부해 가지고 합창 연습도 할 수 있고 굉장히 많이 활용하죠. MOD 나왔네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만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이런 범죄예요. 아는 사람은 많지 않고 모르는 사람은 너무나도 많으니까 이 아는 사람들이 나쁜 마음을 먹는 거야. 그래서 안 좋은 행동을 하는 거죠. 모르는 사람을 꼬디겨 가지고 투자하면 멋쩍어 졌다. 그렇게 투자하면 좋으면 자기나 투자하지. 왜 남 보고 투자하라는지 몰라. 어디 투자하세요 그러면 네, 돈 없어요 그러죠. 제가 좋은 것 같으면 절대로 얘기 안 해죠. 저 혼자 하지. 자, 범죄라는 말은 딱 들어봐도 알죠. 범죄. 아, 컴퓨터 범죄란 컴퓨터를 이용하거나 통신기술을 이용해서 미운 짓을 하는 건 다 범죄야. 그게 법률적으로 잘못된 것도 있고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도 있고 하여튼 그걸 다 범죄라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대나무 숲에 가서 임금님기는 당나귀기요 라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SNS에 올려버리죠.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하고 올려버리는 거야. 이 누구니? 몰라 누군데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래. 그래? 오 그런 거야? 하고 막 퍼져나가는 거죠. 범죄예요. 뭐뭐 하더라. 정확한 것도 아니고 팩트도 아닌 거를. 첫 번째, 소프트웨어를 웹 콘텐츠를 전자문서를 불법이란 말 자체가 그렇잖아요. 불법 복사, 도난. 그것도 뭔가 좀 찌릿찌릿한 말들이잖아요. 이런 것도. 타인의 하드웨어나 기억 매체 기록된 자료를 지워버려. 그래 너 고생제 메모를 확 지워버려. 안 되죠. 남의 USB 메모리도 보는 것도 허락받고 봐야 돼. 함부로 보면 안 돼요.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컴퓨터 고장났다고 수리센터에 맡겼더니 이 수리센터 기사가 그냥 고치면 되는데 그 안에 있는 컨텐츠를 다 열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안 좋은 것도 있었나 봐. 그거를 이제 막 동네방네 퍼뜨렸어요. 대만인가?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난리 났어요. 그래서 파혼 당하고 막 이랬었어요. 동네 사람들 막. 예. 금품 횡령, 사기 이런 거 많잖아요. 컴퓨터로 사기치는 거 많지 않습니까? 통신망에 이런 거 있었어요. 노트북 50% 할인 판매. 근데 제목이 뭐냐? 창사 20주년 기념 컴퓨터 50% 할인 판매.
근데 그 밑에 문구가 더 재미있어요. 한 가정당 2대 한정. 그게 미치는 거야. 그래? 3대를 사가지고 팔아도 될 텐데 2대밖에 안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옆집을 꼬디겨. 야, 옆집아, 내가 돈 줄 테니까 네가 주문한 것처럼 해. 그래서 4대를 주문을 시킨 거야. 2대씩. 물건이 안 와요. 올라가 보니까 고객님들 너무 많이 신청해 줘서 물류센터가 지금 불이 났어요. 난리 났어요. 일주일만 기다려 주세요. 그래? 한 달이 지나도 안 오네? 전화해보니까 전화도 안 되네? 3개월 있다가 뉴스에 나옵니다. 잡혀왔다고. 생각해보세요. 10% 할인한다면 말은 맞지만 어떻게 50% 할인을 하냐고.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지가 무슨 노트북을 만든 사람도 아닌데 자기 회사하고 뭔 상관있다고 창사 기념이냐고. 그렇잖아요.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저도 전화해봤었어요. 성능이 되게 좋은 컴퓨터였는데 영 아닌 것 같아. 이거는 말이 안 돼. 노트북은 100만원짜리 50만원에 팔 수가 없어요. 80만원에 판다면 이해가 가. 가격을 아니까. 그러니까는 에이 하지 마라 했더니 옆사에 아는 사람이 했어. 선생님 말씀 들을 거려 그러더라고. 해킹은 뭐예요? 남 모르게 가서 뒤집어 놓고 막 오는 게 해킹이지 뭐. 남의 정보에 가서 백악관 홈페이지 접속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나 다녀가요 라고 앞에다 써놨어. 그럼 해킹이야. 그럼 FBI가 쫓아오죠. 너 일로 와 하고 잡아간단 말이야. 그런데 그 정도는 괜찮은데 그 안에 있는 자료를 다 뒤집어 놓고 그러면 크래킹이라 그래요. 크래킹. 해킹은 사실은 불법은 불법이지만 가서 다녀가요 라는 정도만 흔적을 비추는 게 해킹이고, 크래킹은 완전히 다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게 크래킹인데, 요즘은 크래킹이라는 말을 안 하고 다 해킹이라고 표현하죠. 해커가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화이트 해커, 블랙 해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원래 크래커가 따로 있는데. 그러니까는 화이트 해커는 방어 입장, 블랙 해커는 공격 입장,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요즘은. 전산망을 이용한 개인 신용정보 유출 많죠. 저번에 다이소에서 연락 왔어요. 개인정보 빨리 변경해 달라고. 알고 봤더니 해킹에 의해서 정보가 유출됐대. 국민카드 연락 왔어요. 메일이 왔어. 확인해 보세요 했더니 뭐 별의별 정보가 다 유출됐더구만. 총 20가지인가 있는데 개인정보가 제가 20가지 다 유출됐어요. 그래서 카드 바꾸고 다 바꿔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이거 정보를 유출했을까요? 해킹을 해가지고 유출하는 경우도 있고요. 안에 내부 관리자가 빼가는 경우도 있어요. 돈을 받고 개당 얼마씩 해서 빼가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한 개당 10원인데 2천만 개를 빼가면 2억이에요. 개당 10원이지만 개당 1원만 해도 2천만 개면 2천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그 유혹에 못 이겨서 빼가는 경우예요. 관리자가. 그래서 2천만 건인가가 국민카드가 유출됐지 않습니까? 해킹으로 하면 2천만 건이 안 나오는데 내부자가 그렇게. USB 메모리 꽂아가지고 복사해가지고 다 그냥 가져간 거예요. 음란물 유통하는 거 큰일 나죠. 우리나라에 굉장히 커다란 음란물 유통 사이트가 있었어요. 그런데 부부예요. 부부가 그 짓을 해. 근데 외국에 있다가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이제 국내 법원에다가 왜 내 걸 왜 건드려? 그랬다가 어쭈구리 하고 혼났어요. 더 처벌받고 있어요. 음란물 유통하는 거 안 되죠. 그 다음에 사이트 운영하는 것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를 제작하고 유포하는 거는 난리가 나죠. 미국 같은,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영화 같은 거 보면 누가 바이러스를 제작한다든지 해킹하다가 걸리면 FBI가 와가지고 CIA, FBI가 와가 총 들고 와갖고 잡아가더라고. 영화에 보니까. 그리고 해보고 싶은 생각도 없고 실력도 안 되고 공부는 했었어요. 해킹 공부를 했었는데 머리가 썩어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중간에 그만뒀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나이가 들면 못해요. 젊은 친구들이나 하는 거지. 예. 그런데 왜 해킹을 당할까요? 내 정보를 누가 알고 있는 사람 같으면 금방 들어오겠죠. 금방 들어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어떠해요? 네이버 아이디, 다음 아이디 똑같아요? 다음 아이디하고 구글 아이디하고 뭐 네이버 아이디하고 어디 아이디하고 가급적이면 똑같이 만들어야 편해요. 저도 그렇게 쓰는데 패스워드는 다 달라요. 패스워드는 달라요. 그리고 이 컴퓨터에서 로그인 할 때 패스워드를 저장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 컴퓨터에 저장돼 있더라고. 그럼 제가 이제 이상한 짓거리를 한다 그러면 로그인을 해갖고 로그인이 걸려 있으니까 열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 로그아웃하고 패스워드 저장된 거 다 삭제 명령 걸고 전혀 이상 없이 해놨어요. 네, 전혀 이상 없이 해놨어요. 여기 보면 설정에 가서 밑에 패스워드가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지, 근데 지금 패스워드 저장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어제 봤을 때는 20 몇 가지 있었거든요. 여기 선생님이 모르고 해놓으셨나봐. 일부러 하셨는지 몰라도. 그래서 비밀번호 저장할 건지 여부를 확인하게끔 물어보게끔 세팅해놨고 자동 로그인 못하게 막아놨어요. 자동 로그인이라는 건 패스워드 걸린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아무나 와서 막 써도 된다는 얘기잖아. 위험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 아이디를 내가 써도 안 돼요. 허락받고 쓰는 건 상관없지만 허락도 안 받고 막 쓰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네. 그래서 이런 교육기관의 담당자들이나 교육하는 당사자나 이런 민원을 담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런 교육을 받아요. 수시로 정기교육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그래서 정보 누출이 될까봐 해킹 방지를 위해서 보안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되고 안 받으면 큰일 납니다. 네. 그리고 보호 패스워드를 시스템에 도입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개인이 하는 건 아니고 관리자들이 하는 거고 수시로 변경해야 되는데 패스워드를 수시로 변경하면 본인이 못 외워서 문제가 되는 거죠. 복잡하게 만드세요. 복잡하게. 네이버 따로, 다음 따로, 구글 따로 복잡하게 만들어서 나도 헷갈리게끔. 그렇게 되면 전혀 문제가 없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백신 프로그램은 당연히 설치해 주셔야 되고 자동 업데이트 기능은 당연히 설정해 놔야 되고 그래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윈도우즈 업데이트가 되게끔 해줘야 되고 백신도 업데이트가 되게끔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은 자료들은 백신으로 검사를 한 번씩 하고 나서 사용하고 그리고 의심이 가는 메일이나 이런 자극적인 호기심을 자극하는 표현이 담겨 있는 거는 그냥 클릭해서 열어보는 게 아니라 항목을 선택해서 삭제해버리는 게 가장 좋아요. 예전에 그런 거 많았어요. 오빠 왜 전화 안 받아? 전 여동생이 없습니다. 오빠 그러면 이거 이상한 여자구나. 이상한 여자가 아니라 이상한 거구나 하고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보지도 말아야 돼. 호기심 때문에 열어보면 뻥 하고 악성 코드가 들어올 수 있어요. 설령 제가 여동생이 있어도 그렇지 그 여동생이 저한테 전자우편을 보내겠습니까? 전화하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그걸 호기심에 열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문구에 핸드폰에 이런 것도 오잖아요. 저 결혼해요. 누구지? 누가 결혼한다는 거야? 하고 눌러본단 말이야. 눌러보면 안 돼요. 어디 건방지게 저 결혼해요 그러면 내가 누군지를 어떻게 아냐고. 신랑 누구? 선배님, 선생님 저 안무개입니다. 저 이번에 결혼해요. 그 장소, 일시, 시간 그걸 알려줘야지.
그리고 나서 밑에 요 링크 누르시면 저희들 사진 찍은 거 있으니까 구경하세요 라고 이렇게 링크를 보내주는 거지. 우리 아들 도리에요 그러면 우리 아들이 누군지 어떻게 아냐고. 모르는 전화번호가 왔는데. 그럼 호기심 때문에 눌러보거든. 눌러봤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거든. 근데 벌써 악성 코드에 감염된 거예요. 해커가 이거를 다 조정한대요. 심지어 전원을 꺼도 작동돼요. 배터리를 빼지 않는 이상은. 내가 가만히 들고 있으면 내 카메라가 상대편을 촬영해서 전송해줘. 여기는 화면에 안 뜨는데 카메라가 작동되고 마이크가 작동돼서 내가 이야기하는 게 다 내가 은행 업무에서 인터넷 뱅킹하고 띡띡띡 번호 누를 거 아닙니까? 그게 그대로 다 저쪽에 전송이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송금을 1억을 한다고 하는 사이에 계좌번호를 바꿔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는 국민은행 친구한테 송금한다고 했는데 엉뚱한 계좌로 가게 버리면 내 통장에는 친구한테 갔다고 하지만 친구는 계좌에 돈이 안 들어왔단 말이야. 엉뚱한 데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시연을 했어요. 방송에서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의심 가는 거는 열어보지도 말자 하는 거죠. 그리고 패스워드는 대문자, 소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섞어서 만들어야 돼요. 길게. 숫자로만 만들면 1초 안에 해킹을 해요. 영문자, 숫자를 섞으면 1분 안에 해킹을 하고요. 대문자, 소문자, 숫자만 섞으면 1시간 안에 해결 보는데 특수문자를 막 대다 섞어 놓으면 100만 년 걸린대요. 100만 년. 못하는 거죠. 100만 년이니까 못하는 거죠. 그래서 대문자, 소문자, 특수문자, 숫자를 섞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 A, B, C, D 뭐 이렇게 순서대로 섞으면 안 되고 복잡하게. 그래서 어떻게 섞어야 되는지는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그런 거는 또 제 홈페이지에도 또 그런 거 설명해 놓은 거 있으니까 보시면 좋고, 그런 걸 해야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를 잘못해서 호기심 때문에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악성 코드라고 하죠. 악성 코드. 바이러스, 하여튼 안 좋은 거를 다 묶어서 악성 코드라 그래요. 우리나라에 처음에 들어와 있던 바이러스는 파키스탄 바이러스라 그랬어요. 파키스탄 바이러스. 이 파키스탄 바이러스는 저도 기억이 나요. 옛날에 우리나라 바이러스의 대부가 있잖아요. 백신의 대부. 안철수 씨가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한 건 있었는데 저도 그 시절이니까 기억은 나죠. 파키스탄이라는 곳에서 바이러스가 처음 발견됐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나라에 건너왔을 거 아닙니까? 건너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6개월 걸렸어요. 디스켓에 감염된 게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에 왔을 거 아닙니까? 그게 누군가를 사용을 해서 보니까는 컴퓨터에 안 좋은 상태가 된 거잖아요. 그게 확인이 된 게 6개월이 걸렸어요. 지금은 어느 나라에서 바이러스가 감염됐어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 50% 이상을 잠식하는데 3일이면 끝나요. 3일이면 우리나라의 컴퓨터 통신망에 절반이 다 잠식돼요. 바이러스, 백신이 안 깔려 있으면 100%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을 쓰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근데 바이러스라는 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도 있고 뭐 그다음에 웜도 있고 뭐도 있고 뭐 트로이 목마도 있고 종류가 많아요. 안 좋은 것들 종류를 그걸 다 묶어서 악성 코드라고 부른다. 어떤 거는요 막 소리가 나요. 바이러스 걸리면. 그리고 화면이 번쩍번쩍 거려요. 일을 못해. 그리고 어떤 거는 탁구공 뛰듯이 막 하얀 점들이 튀어다녀. 그걸 핑퐁 바이러스라고 그래요. 아주 오래된 바이러스인데 그런 바이러스도 있고요. 담아내기 바이러스도 있어요. 양파 바이러스. 바이러스를 잡아내면 또 바이러스가 나오고 잡아내면 또 나오고 뭐 다크 어벤져, 어둠의 복수자 이런 바이러스도 있고요. 13일의 금요일 바이러스. 13일하고 금요일이 겹치는 날만 되면 아주 컴퓨터를 초토화 시켜버려요. 그리고 미켈란젤로 바이러스도 있어요. 3월 6일이 미켈란젤로의 생일인데 이 3월 6일만 딱 움직여요.
그때 켜있는 컴퓨터는 무조건 다 고장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3월 6일 날은 컴퓨터 안 켰어요. 동사무소서. 왜냐면 등본 발급해, 뭐 주민등록 등본 발급해 주자고 발급을 해줘야 되는데 컴퓨터 키면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3월 6일 날은 컴퓨터 안 켜요. 그래. 그걸 제 기억으로는 2년 동안 했어요. 2해 동안. 그러다가 이제 V3가 백신이 이제 국내에 도입이 되면서 안철수 연구소 백신이 국가 표준망으로 되면서 이제 3월 6일 날도 업무를 했었던 거예요. 정확히 기억해요, 제가. 그러면 3월 7일로 바꿔서 하면 되죠. 그럼 안 되죠. 오늘은 3월 6일인데 발급일자를 3월 7일로 할 수는 없잖아요. 못 하잖아. 오늘은 영업 못 해요, 이거지, 한마디로. 그런 적도 있었어요. 바이러스는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시키고요. 윈도우, 운영체제나 데이터를 손상을 입혀요.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감염된 거를 모르고 껐다 키면 윈도우가 안 켜지는 거야. 부팅이 안 되는 거예요. 데이터는 살아있는데 그 데이터를 찾아내려면 윈도우를 켜야 되는데 일반 초보자들은 못 하잖아요. 난리 나는 거죠. 그리고 바이러스는 자기를 복제해요. 자기 자신을 아래 안 그래도 바이러스 감염시켜 놓고 엑셀에도 감염시켜 놓고 인터넷도 감염시켜 놓고 다 감염을 시켜요. 막. 그리고 숨어 있어요. 은폐. 그리고 파괴 기능을 갖고 있죠. 데이터를 막 깨트려 버리고. 소프트웨어 형태로 감염돼요. 소프트웨어 형태로 감염되죠. 바이러스가 이게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소프트웨어 형태로 감염되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드웨어가 고장이 나기도 해요. 예전에는 안 그랬었어요. 하드웨어는 고장이 안 났었어요. 그런데 체르노빌 바이러스라고 하는 CIH라는 체르노빌 바이러스라는 게 대만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컴퓨터 회로가 고장 나버려요. 그러니까 교체를 해야 돼, 기계를.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굉장히 위험한 것들이죠. 제가 운영하던 학원에 컴퓨터 강의실이 초토화 당했어요. 아침에 컴퓨터를 딱 키니까 안 켜져. 전원은 들어가는데 화면이 에러가 나는 거야. 다. 이상하다. 옆에 학원에 전화해보니까 거기도 다 안 된대. 아는 학원들은 다 안 되는 거야. 그게 체르노빌 바이러스에 감염된 거예요. 근데 유일한 어느 학원은 괜찮대요. 알고 봤더니 고가의 백신을 깔아놨던 학원이야. 그때는 백신이 비쌌어요. 그러니까 비싸니까 우리는 못 깔았었지. 근데 그 학원만 살아남았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 학원들은 다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이틀 동안 만 48시간 동안 수업은 못하고 프로그램을 다시 설치하고 작업을 했었는데 문제는 학생들 컴퓨터가 문제였죠. 학원 거는 제가 했어요. 선생님들하고. 근데 학생들 컴퓨터가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학원 거 먼저 하고 니들 거 가져와라. 그래서 제가 다 잡아 해줬던 기억이 나요. 그게 대만에서 만들어졌는데요. 대만에 그 바이러스에 감염돼 가지고 그것 때문에 미국 컴퓨터도 난리가 났어요. FBI, CIA가 대만에 가서 그 대학생을 잡아갔어요. 잡아가면 그냥 좋은 말로 했겠습니까? 뭐 험한 얘기했고 막 이상한 행동을 했겠죠. 그 대만에서 우리 학생 내놔 그랬겠지. 안 돼, 얘 혼내줘야 돼. 니들이 왜 혼내줘? 우리나라 국민을. 우리가 혼낼게. 근데 대만에는 법이 없었어요. 소프트웨어 관련된 법이 없어갖고 그 학생 때문에 법이 생겼어요. 그래서 대만에 돌아가가지고 욕 먹고 다시 FBI에 취업 나갔어요. 초청받아가지고. 굉장한 실력이래요. 지금 뭐 모르겠어요. 선생님, 하드를 교체하지 않는 그 정도는 아니고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으면 네. 백신으로 검사하면 해결돼요. 네, 웬만하면 해결돼요. 웬만하면 해결돼요.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 같다 그러면 껐다 키면 안 돼요. 껐다 키면 그냥 초토화 돼 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껐다 키기 전에 검사를 해야 돼요.
얘가 뭐 제대로 자, 보세요. 여기 백신 있잖아요. 네. 백신을 가지고 검사하면 돼요. 정밀 검사. 그리고 이런 백신이 깔려 있으면 알아서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검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걱정은 덜 하셔도 돼요. 근데 이런 백신에 아무것도 안 깔려 있으면 그냥 내가 이 예방 접종을 안 하고 돌아다닌 거랑 똑같은 거죠. 어떻게 감염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예방 주사 맞으면 좀 괜찮지 않습니까? 느낌이? 그것처럼 이런 백신을 깔아놓고 빠른 검사, 정밀 검사 해주면 알아서 검사를 해주니까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되죠. 또 백신이 있으면 컴퓨터 고장 안 나요.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하더라도 치료가 되죠. 얘가 없으니까 문제죠. 실제로 이 바이러스 어느 컴퓨터 어느 단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컴퓨터 검사 좀 해주세요. 갔는데 전원을 켜서 바탕화면이 나오는데 20분 걸려요. 그리고 인터넷에 실행하면 15분 있다가 화면이 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그런 컴퓨터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백신을 검사했는데 백신 검사하는데 6시간 걸렸어요. 근데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한 2,500개인가 3,000개인가 감염된 게 종류별로. 어디 이상한 데 가서 병균은 다 얻어온 거야. 그러니까는 인터넷을 하면서 막 무제한을 쓴 거야. 그래서 검사하는데 6시간, 치료하는데 몇 시간 걸렸거든요. 그래가지고 계속 다른 컴퓨터를 수행을 못하니까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한 10시간 정도를 해가지고 딱 해서 껐다 키니까 탁 화면 나오죠. 인터넷이랑 착 뜨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야. 이렇게 빠른 컴퓨터인 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백신을 복사해드리고 이렇게 나머지 컴퓨터 다 하세요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전화 왔어요. 이 집은 잘 된다고 지금. 너무 무지한 거야. 백신이라는 개념도 몰랐고. 백신도 복사했었어요. 저렇게 다운받아서. 그러니까 다운로드 받는데 인터넷이 너무 느리니까 인터넷 실행하면 15분 있다가 뜨는데 뭘 다운로드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갖고 다니거든. 설치 파일을 웬만한 거는. 그래서 그거를 바로 설치해서 검사하라고 했지. 안 그러면 다운로드 받으세요 그러는데 다운로드 받는 법을 모르실 거란 말이야 분명히. 그래서 그런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외부에 있는 거를 가져왔으면 검사를 해야 되고, 또한 내가 USB 메모리 꽂잖아요. 그러면 백신이 검사를 해요. 여기 백신이 있네. 근데 겉만 훑어. 속에까지 다 훑어보질 못해. 그러면 한 번쯤은 다른 곳에 꽂았다가 가져온 거는 정밀 검사 한번 해줘야지. 여기 가서 정밀 검사 어떤 거 USB 메모리만, 우리 컴퓨터는 말고 여기 USB 메모리 있잖아요. 그리고 검사 시작 누르면 검사할 거 아닙니까? 여기 막 검사하잖아요. 30만 개 검사하고 있대. 30만 개, 4만 개, 70만 개, 80만 개, 8만 개, 10만 개 검사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자주 감염되는 영역이 있거든. 취약한 영역. 거기를 먼저 검사하고, 그래서 쭉 검사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고, 이렇게 벌써 17만 개. 되게 빠르죠, 검사하는 거야. 8% 했대. 저는 뭐 허구한 날 하는 사람이니까 안 해도 되지만, 여러분 한 번쯤은 하세요. 한 번쯤은 하세요. 전자우편을 통해서 감염되는 경우 많아요. 아까 똑같은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면 열어보질 않은 거야. 특히 영어로 메일이 오면 저는 무조건 삭제해요. 영어로 메일 보내는 친구가 없어요, 주변에. 뭐 백악관에서 저한테 보낼 사람도 없고, 제가 그걸 보내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고, 간혹 코딩 정보 때문에 MIT에서 보내달라고 요청한 거 있는데 어쩌다 한번 오거든요. 그럼 그 정도는 읽을 줄 아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들은 백업을 받아요. 백업 해야지, 백업. 백업이라는 거는 복사해서 다른 곳에다 붙여넣기 하면 백업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C 드라이브에 있는 거를, 요 C 드라이브에 있는 거를 복사해서 D 드라이브에다 백업하면 어떻게 돼? 의미 없지. 얘 감염되면 여기도 감염되잖아. 어디다 백업 받아야 돼요? 외장하드. 외장하드는 뺐다 꼈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자네들 사진 찍은 거 있으면 저는 이제 외장하드가 종류별로 여러 가지 있으니까 제 학습하는 외장하드, 가족들 뭐 자료들 보관하는 외장하드 따로따로 있으니까 필요할 때마다 따로따로 보관해두고, 그 다음에 사진 같은 거는 또 CD에다 제작해 놓기도 하고 DVD로 제작해 놓기도 하고 또 하드에도 저장해 놓기도 하고. 그럼 하드를 막 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까 CD나 DVD에다 레코딩을 해서 컴퓨터에다 주면 그쪽 컴퓨터에서 열어보기 수월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USB 메모리가 있으니까 거기다 담아서 전송하고 할 수는 있겠죠. 방화벽. 방화벽은 뭐예요? 불이 나면 불길이 넘어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게 방화벽이죠. 그럼 통신상에서 말하는 방화벽은, 컴퓨터에서 말하는 방화벽은 외부에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하지 못하게 관계자의 출입 금지를 해주는 게 방화벽이에요. 당신 누구요? 나 지나가는 사람이요. 들어가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방화벽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바이러스들은 주기억 장치에 들어와 있어요. 순서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전원을 ON 하면은요, ON CMOS에 의해서 포스 작업을 합니다. 전원을 켜면 CMOS라고 하는 영역이 있어요. 컴퓨터 본체 안에, 그 회로 안에. 거기에서 파워 온 셀프 테스트, 전원을 켜면 스스로 검사를 합니다. 기계 점검을 해요. 그래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생기면 멈추고, 이상이 없으면 운영체제니까 윈도우겠죠. 그렇죠? 지금 운영체제를 호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원을 딱 켜면 윈도우가 착 열리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검사를 한 거예요. 자체 검사를 한 거예요.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윈도우가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 호출된 운영체제 윈도우는 주기억 장치, 램이죠. 램에 저장이 되고, 실행되는 응용 프로그램, 뭐 포토샵이라든지 이런 뭐 아래 한글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응용 프로그램도 주기억 장치에 해서 저장된 상태로 작동이 되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닫으면 주기억 장치에서 삭제된 이거예요. 그러니까 포토샵을 실행하면 포토샵이 보조기억 장치 있지 않습니까? 하드에. 그게 주기억 장치로 들어와요. 그래서 막 작업을 하고 닫기 누르면 닫혀질 거 아닙니까? 그럼 주기억 장치에서 사라져요. 이걸 우리는 램의 상주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상주라는 말은 항상 주기억 장치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백신은 항상 주기억 장치에서 작동을 해야 돼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 램, 주기억 장치죠. 램 상주 프로그램이라 그래요. 램 상주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예요. 바이러스에 감염된 걸 모르고 내가 엑셀을 딱 실행해 버리면 그 감염된 바이러스가 주기억 장치로 도거든요. 램의 상주가 돼요. 그러다가 아래 한글을 딱 실행하면 어떻게 돼요? 아래 한글도 주기억 장치로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이때 바이러스가 주기억 장 그 아래 한글에 붙어버려요. 그 닫기를 누르면
바이러스가 감염된 상태로 붙은 상태로 보조기억 장치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이러스는 또 주기억 장치 계속 남아있고. 그러니까 내 손에 병균이 들어있으면 내가 만지는 것마다 다 병균이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기억 장치를 검사를 먼저 해야죠. 그 누가 하는 거야? 백신이 해야지 뭐. 우리를 어떻게 알아 그거를. 그 알약, V3 라이트 이런 거를 가지고 검사를 하면 주기억 장치를 먼저 검사하고 보조기억 장치 검사하고 그렇게 다 검사하는 겁니다. 이걸 하셔야 돼요. 안 하면 안 되지. 자기가 알아서 척척 해주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스마트폰도 어떤 앱을 깔면 이 앱은 이상이 없어요 하고 알약 같은 거 설치해 놓으면 다 검사해 주거든요. 스마트폰도 해야 돼요. 스마트폰도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 검사 안 하면. 그래서 바이러스 예방 프로그램,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램에 상주시켜서 바이러스 감염, 바이러스도 램에 상주가 되는 애니까 못 들어오게 막아야죠. 자, 파일 바이러스는 뭐예요? 파일에 감염되는 거예요. 아래 한글 파일, 엑셀 파일, 데이터 파일 이런 파일에 감염되고요. 부트 바이러스는 부팅 영역을 손상시키는 바이러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부팅 영역을 손상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팅이 안 되는 거지. 안 켜지는 거지. 더 심한 건 뭐예요? 부트 파일 종합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부팅도 안 돼. 파일도 깨져. 그래서 검사하고 나서 가보면 없어. 있는데 작동이 안 돼 이거지. 그리고 매크로 바이러스. 엑셀, 파워포인트 아래 한글에도 매크로 기능이 있거든요. MS 워드에. 이런 매크로에 의해서 바이러스가 감염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엑셀이 매크로가 포함된 파일을 열려 그러면 거부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실습할 때 봤지 않습니까? 거부를 해버린단 말이야. 여기 CIH 있다. 체르노빌 바이러스. 아주 딱 보기만 해도 끔찍한 애죠. 예루살렘 바이러스, 브레인 바이러스, 미켈란젤로 3월 6일 바이러스, 뭐 에볼라 바이러스. 에볼라는 이름도 안 이쁘잖아. 예, 아프리카에 만연했던 그런 바이러스 병균처럼 에볼라 바이러스 이름도 불편해요. 그 다음에 뭐 저런 것도 있죠. 바이러스 종류 말고 이것도 바이러스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뒤에 가면 징글징글 많아요. 너무 많아서 화가 나. 어. 그러면 이런 바이러스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우리 밖에 외출하면 손, 얼굴, 발 깨끗이 닦는 것처럼, 손 깨끗이 씻는 것처럼 컴퓨터를 가지고 사용할 때는 외부 데이터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검사를 해야 되고, 외부 데이터 USB 메모리 꽂으면 항상 손 씻듯이 검사해야 되고, 생활해야 되고, 그리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열어보지 말고. 그놈의 호기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호기심 때문에 열어봤다가 컴퓨터가 엉망이 되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데이터가 깨져버리면, 데이터는 살아있어요. 웬만한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요 부팅이 안 되는 거지 데이터는 살아있어요. 그러면 그 데이터가 들어있는 하드를 떼어가지고 정상적인 컴퓨터에 연결해서 보면 다 보여요. 그런데 파일 바이러스에 잘못 감염되면은 데이터가 손상을 입습니다. 사진 작가분들은 사진을 찍어서 보관해 뒀는데 사진이 다 깨져버리니까 내가 찍은 사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그 재산이 얼마나 합니까? 그게 다 사진이 재산들인데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라는 거죠. 내 재산이고 내 생업을 했던 거고 내가 오랜 세월 동안 보관했던 데이터들인데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많이 있다 보니까는 하드디스크를 외장 하드를 여러 개 갖고 있으면서 자녀들 사진, 뭐 제 사진, 제 자료, 제 서류들 있잖아요. 그런 거 학도 공부하는 강의 자료들 이런 것들은 중요한 거잖아요.
윈도우에 새로 깔면 되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엑셀은 설치하면 되는데 데이터들은 소중한 거니까 따로따로 다 보관해 두고 2중 3중으로 혹시나 모르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잘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재산적으로도 손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보세요. 용어도 복잡해요. 가로막기, 가로채기 뭐 이런 거. 가로막기는 뭐예요? 너 가지마. 여기로 갈라 그러는데 가지마. 돈 내놔. 이거지. 산길을 지나가는데 산적이 나타나서 가지마. 근데 거기다 가로채기까지 하잖아. 너 내놔. 그러니까 데이터 통신망이 쫙 있는데 이 사람이 분명히 이쪽에서 통신을 보낼 거란 말이야. 근데 거기 딱 가로막아서 못 지나게 막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데이터가 못 지나갈 거 아니에요. 못 지나가잖아. 그러면 이쪽에서 분명히 자료를 보내줘야 되는데 시간 안에 안 들어오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런데 가로채기까지 해보세요. 소매치기 하듯이. 이 통신망에 오는 데이터는 중요한 데이터가 많으니까 획획 빼가는 거야. 가서 열어보니까 뭔가 좋은 게 많아. 위험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얘를 고쳐버려. 바꿔치기 해버려. 아까 해킹에 감염되면 해킹 툴에 감염돼가지고 내가 송금하려고 보면 돈을 띡띡띡 보내야 되는데 계좌번호를 얘가 수정해서 고쳐버린단 말이야. 가로채기 해가지고. 그럼 돈은 저놈한테 가고 내 통장에는 본래 보내려는 사람한테 통장에 보냈다고. 근데 당사자는 통장에 안 찍혔잖아. 완벽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저쪽 통장에 돈이 찍혔다고 나와야지. 은행만 죽어나는 거지. 이 사람한테 돈 주고 저 사람한테 돈 갔다 그러면 은행은 더블로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돈은 어차피 한쪽으로만 가요. 내가 홍길동 씨한테 보내려고 했던 거는 내 통장에는 홍길동한테 보냈다고 나오지만 정작 홍길동 씨 통장에는 안 찍혀 있는 거지. 왜 안 보내? 난 보냈어. 아니야, 안 보냈다니까. 난 못 받았다니까. 봐봐, 보냈어. 근데 그러면 이제 은행에다가 확인 좀 해주시죠. 그랬더니 은행에서 뭐라 그래? 이정민 씨는 홍길동 씨한테 보냈네요. 근데 홍길동 씨는 돈이 안 들어왔네요. 어쩌라고? 그럼 내 돈 어디 갔어? 내가 보낸 1억은 어디로 갔냐고. 저쪽에 엉뚱한 데서 얌얌 쓰고 있는 거죠. 그런 걸 시연을 했어요. 방송에서 실제 KBS에서. 그런 거를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금전적인 타격도 있지만 사람이 혼미해집니다. 그런 여러가지. 여기 지금 웜도 나와있죠. 웜? 오늘 다 못하는데 웜도 해야죠. 그 다음에 뭐도 해야죠. 뭐 트루퍼, 피싱 뭐 여러가지 있어요. 트로이 목마, 백도어, 뭐 스니핑, 뭐 디도스 공격 이런 것들. 보기도 싫은 글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 겁니다.